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흔들린다는 말에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쏟아지는 모욕 앞에서 남편 태주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학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혜원의 비웃음이 칼날처럼 파고들던 그 순간 호텔 밖에서 검은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바이오메디 그룹 강유진 회장님이십니다. 속삭임과 함께 나타난 그 사람이 은채를 향해 걸어오자 연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은채의 평범했던 그날 아침부터 말이에요. 은채는 새벽 6시에 야간 근무를 마쳤습니다. 발목은 퉁퉁 붓고 손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 태준의 말에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강남 특급 호텔 대연회장.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은채는 평범한 원피스 차림으로 구석에 앉았어요. 어머, 저기 은채 아니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혜원이 동창들과 함께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은채를 무시하던 아이였어요. 오랜만이야, 은채야. 아직도 간병이네? 혜원의 말에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채에게 쏠렸습니다. 응,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은채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혜원의 표정에서 동정 섞인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힘들겠다. 야간 근무도 한다며? 그거 솔직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피식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뭐 하는 분이야? 옆에 있던 민지가 태준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작은 회사 다닙니다. 태준이 조용히 대답하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겠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손을 꽉 쥐었어요. 10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던 시간들이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대학을 못 간 고졸, 간병인이라는 낙인만 있을 뿐이었어요. 태준이 은채의 손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을 때 혜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은채야, 시댁은 어때?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시부모님은 한 번도 못 봤다며? 설마 시댁에서도 별로인 거 아니야? 혜원의 질문에 은채는 말을 잃었습니다. 바쁘셔서 아직 못 뵀어. 짧게 대답하자 혜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바빠도 며느리 얼굴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혜원은 은채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리 병원에도 간병인들 많거든. 보호자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게 뭔지 알아? 혜원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간병인 학력이야. 대학 나온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 하지 고졸한테는 불안해하더라고.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야. 환자 가족들이 민원 넣으면 우리가 처리해야 하거든. 혜원의 말은 직업을 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채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혜원아, 너무 그러지 마. 하지만 곧바로 칼날 같은 말을 이었어요. 근데 학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맞지. 우리는 대학 나와서 이렇게 사는 거고. 수연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고졸로 버티는 것도 대단해.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먼저 갈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데 혜원이 팔을 붙잡았어요. 벌써 가?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면 여기 분위기가 불편해? 가식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준이 은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피곤해서 그럽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어요. 에이, 태준 씨도 부인 뒷바라지 힘들죠? 고졸 간병인 아내 두고 작은 회사 다니면서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섰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총 5대의 차량이 완벽한 일렬로 늘어서 있었어요. 저게 뭐야? 누군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동창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길을 확보했어요. 혹시 연예인?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혜원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량 번호판 좀 봐. 저거 특별 번호잖아. 중앙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정장의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어요. 70대 초반, 꿋꿋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이오메디 그룹 강유진 회장님이십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강유진? 설마 그 강유진 회장? 혜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병원이 바이오메디 계열이었어요. 민지와 수연도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동창들은 감히 가까이 못 가고 멀찍이 섰어요.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회장이 들어서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그의 시선이 주변을 훑다가 구석의 은채에게 멈췄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은채를 향해 걸어갔어요. 은채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여기에? 태준이 손을 꽉 잡았지만 그 역시 떨렸어요. 회장이 은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말했어요. 서은채 씨, 내 며느리입니다.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충격에 찬 속삭임이 터졌어요. 혜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조롱했던 여자가 강유진 회장의 며느리라고요? 민지는 뒷걸음질 쳤어요. 아까 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은 벽에 기댄 채 창백해졌어요. 회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손을 잠깐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하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기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원과 민지, 수연을 훑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이 퇴장하자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고 태주는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에도 연회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창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은채는 태준의 손을 잡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여보, 괜찮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채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회장 아들이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미안해. 은채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왜 숨긴 거야? 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나 이미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어.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회사 내부에서 불법 임상시험 은폐 사건이 있었어요.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는 덮으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 이건 범죄라고. 당장 공개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회사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내부 고발을 준비했지. 아버지가 알았고 나를 불렀어. 가족도 예외는 없다고. 집을 선택하든지 고발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태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나는 고발을 택했어.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지. 그게 5년 전이야. 그럼 지금은? 지금도 버림받은 상태야. 스타트업 운영하면서 버티지만 빚도 있고 힘들어. 미안해 여보. 너한테 이런 남편이어서. 은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정말 멋있어. 은채가 남편을 안았어요. 그럼 오늘은 왜? 모르겠어. 5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바로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련님, 회장님 말씀 전하라 하셨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사모님을 뵙고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도련님을 지켜줄 마지막 분이라고요. 도련님이 요즘 흔들리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5년을 혼자 버티는 게 쉽지 않으셨죠. 회장님께서는 사모님을 보시고 도련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태주는 멍하니 섰습니다. 무슨 말이었어? 아버지가 너를 보고 확신했대.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은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무시만 받았어요. 고졸이라고 간병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은채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재벌 아들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니까 사랑한 거야.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태준이 은채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이 순간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처럼 요양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재벌 며느리가 됐다고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야간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저 사람이 바이오메디 회장 며느리래. 그럼 이제 간병인 안 하겠네. 속삭임이 따라다녔습니다. 휴게실에서 선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은채야, 소문 들었어. 축하해.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나 계속 일할 거예요. 왜? 이제 안 해도 되잖아. 야간 근무 시간 80대 할머니가 은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은채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벽 3시 복도 벤치에 앉아 간호학과 편입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입학 조건, 학비, 시험 일정. 모든 게 막막했어요. 진심이야? 정말 계속 일할 거야?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나는 간병인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내가 선택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야. 이미 재벌 며느리라고 소문났어. 자랑하려고 나온다고 수군거려. 집에 돌아온 은채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간호학과 편입하려고. 야간 근무하면서 공부할 거야. 여보, 그럼 너무 힘들잖아.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 의학 용어, 해부학, 기초과학. 모든 게 낯설었어요. 7시에 퇴근해서 2시간 자고 오후에는 편입학원으로 갔습니다. 반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35살 은채는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강사 질문에도 대답 못했습니다. 기초가 없었으니까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언니 왜 저렇게 나이 많은데 공부해? 재벌 며느리라는 소문도 있던데. 저녁 8시 다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돕는 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 눈 밑은 거무스름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재벌 며느리면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환자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은채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환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다시 깨달았어요. 이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소중한 일이야. 그리고 나는 더 잘하고 싶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은채는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은채는 오늘도 버텼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채의 일상은 여전히 지옥 같았어요. 새벽 4시 기상, 공부, 야간 근무, 학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습니다. 50대 남자가 60대 간병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제대로 돌봤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겠어? 욕창이 생겼잖아. 간병인 김 선생님은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가 미쳐야? 당신 고졸이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니까 이 꼴이지.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움찔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은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뭐야 당신은? 저도 간병인입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폭행입니다. 은채가 똑바로 바라봤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욕창 생긴 게 폭행이지. 욕창은 노인 환자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김 선생님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셨고 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때리는 건 범죄입니다. 아니면 뭐 어쩔 건데 고졸 주제에 나한테 가르치려고?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 선생님은 20년을 환자를 돌보신 분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많이 희생하셨어요. 수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제대로 안 돌봐서 욕창이 생겼습니다. 수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김 간병인님이 규정대로 시행하셨네요.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욕창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은채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께 제대로 사과하세요.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사건이 정리되고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은채야, 고마워. 김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20년을 일했는데도 맨날 이런 일이야. 은채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맞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넌 정말 대단한 애야.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중 한 명이에요. 그날 이후 병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간병인들이 은채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은채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학원에서 강사가 불렀습니다. 서은채 학생, 이번 모의고사 많이 올랐네요. 계속 이렇게 하면 합격 가능성 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온 은채는 태준에게 안겼습니다. 여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넌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은채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간호학과에 합격했어요. 35살의 늦깎이 대학생. 여전히 야간 근무를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 멈칫했습니다. 바이오메디 계열 병원에서 환자 학대 사건.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 정혜원이 비쳤어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혜원이 환자에게 거칠게 대하는 목소리. 당신 보호자 안 오면 내버려 둘 거예요. 병원은 즉각 혜원을 해고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의 남편 병원이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는 뉴스. 민지는 사직했어요. 수연의 회사도 회계 부정이 발각됐고 바이오메디는 협력 관계를 끊었습니다. 은채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어요. 왜 저렇게까지 남을 무시하며 살았을까? 그게 자신들한테 무슨 도움이 됐을까? 태준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너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살았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혜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은채야,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 나는 내가 부러웠어. 너는 학력도 없고 재벌 집안도 아니었지만 진짜로 사랑받고 있었잖아. 나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 편지를 읽으며 은채는 눈물이 났습니다. 혜원도 민지도 수연도 결국 불행했던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을까. 은채는 답장을 썼습니다. 혜원아,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한 달 후 병원 복도에서 낯익은 여자를 봤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청소하는 여자. 자세히 보니 혜원이었어요. 은채가 다가가자 혜원이 움찔했습니다. 은채야.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시작은 누구나 힘들어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그날 저녁 은채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알았어. 복수는 의미가 없어.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게 돼 있어. 내가 할 일은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야. 태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어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배운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쓸 시간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몇 달 후 은채는 간호학과 1학년을 마쳤습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만족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니까.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채의 얼굴에도 환한 빛이 가득했어요. 진짜 봄이 왔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은채는 39살에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강유진 회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오랜만에 회장을 불렀어요. 5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회장이 은채에게 말했어요. 고생 많았소. 이제 우리 재단 병원에서 일할 준비가 됐겠군요.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곳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간병인들이 있거든요. 회장은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들이 잘 선택했군요. 다음 날 은채는 백색 간호복을 입고 요양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곳. 이번에는 간호사로요. 은채 선생님,
동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안 왔어요. 정말 해냈구나. 첫 출근 날 26살의 새 간병인 지은을 만났습니다. 고졸로 일을 시작한 지은은 주눅 들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당신처럼 시작했거든요. 나도 고졸 간병인이었어요. 무시도 많이 당했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간호사가 될 수 있어요. 몇 달 후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간호학과 준비하려고요. 은채는 웃었어요. 잘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어느 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재단 병원 가면 더 편했을 텐데. 전혀. 나는 지금이 좋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잖아. 태준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재벌 며느리지만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는 간호사 서은채예요. 환자를 돌보고 후배를 가르치는 평범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다시 백색 간호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당당해 보였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병원 로비에서 지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뭐부터 배울까요? 은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환자 존중에 대해 배워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은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존엄한, 힘들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그리고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한 자신은 결코 외롭지 않을 거라고. 뒤를 돌아보면 항상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을 테니까요. 자신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